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봉기 교수의 법부정, 법으로 푸는 정치 풍향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시듯이 위기의 국민의힘 특집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5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준비하는 이슈마다 모두 다 장동혁 체제와 국민의힘 내분으로 연결되는 그런 주제들이었습니다. 정점식에게 제동 걸린 당협 재선출, 그리고 중진들의 반발, 또 초중진계를 쏟아낸 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선거소청, 올 기각에도 강행하는 선거소송까지 해서 이렇게 4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은 20년, 30년을 내다보면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날개를 꺾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부정에서는요, 위기의 국민의힘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그렇게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위기의 국힘 특집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슈는요, 장동혁, 정점식의 무릎 꿇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해서 재선출 강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권영세 등 의원들로부터, 중진 의원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결국 정점식 원내대표 앞에서 일단 멈춰섰습니다.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전원 다시 뽑겠다는 구상을 최고위원회의에서 밀어붙이려고 했지만 즉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의총에서 의총 의견까지 더 들어보겠다고 그렇게 물러섰습니다. 어제 오전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오후 5시에 최고위원회의 재개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강행을 못했습니다. 의총으로 일단 넘겼습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장동혁 마음대로 국민의힘 조직을 뜯어고칠 수는 없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문제를 강하게 경고를 해왔었죠. 당협위원장을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국힘의 지방조직 규정, 지방조직 운영 규정인가 이게 당규 규정이 있다고 해서 현재 당협위원장 전원의 지위를 일괄적으로 박탈하고 전 지역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뽑으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제가 그 당헌 당규를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규정 해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려면 명확한 당헌 당규상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기가 2년이다. 또 8월 말로 끝난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규정 없이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임기가 2년이다 아니면은 딱 이번에 짝수년도 2026년 8월 말이면은 당협위원장 임기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바로 법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숫자만 확보하면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위 의결만 거치면 당협위원장들을 한꺼번에 흔들고 또 자신에게 비판적인 원외위원장들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오산입니다. 정당도 당헌 당규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당대표가 곧 당헌이 아닙니다. 여기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전날부터 당헌 당규 해석이 다르다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요.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장동혁 대표가 바라던 방식의 즉각적인 확정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관철을 못 시키고 그렇게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점식 말대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장동혁의 조직 장악 시도에 실제로 첫 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지금 공석인 그 정책위 의장 그러니까 당 원내대표가 된 정점식 전 정책위 의장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어제 새가 딸린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이미자 의원을 곧바로 그 자리에다가 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청을 더 최고위원회에서 목청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더구나 장동혁 대표에게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제 정점식 의원에게 원내대표에게 밀렸다고 하는 것은요. 당대표가 추진하고 최고위 다수까지 장악하고 있다면 그냥 통과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당은 당규상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거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장동혁, 정점식에 일단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장동혁 대표가 다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의원총회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에 대한 의원들의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의총이 당협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거나 최고위원회 결정을 법적으로 취소하는 기관은 아니지만은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집단적인 반대는 엄청난 정치적 무게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장동혁 대표가 장징계가 강행을 한다면 상임정국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상임정국위원회 기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힘 당헌은요, 상임정국위원회에 당헌 당규에 대한 최종적인 유권 해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상임정국위원회에서 유권 해석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이 있다면요.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헌 당규 적용이 옳은지도 판단하는 이런 권한을 상임정국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결정이 당헌 당규에 위배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도 상임정국위원회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정국위원회에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됩니다. 작수년 8월 말까지 당협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규정이 현직 당협위원장 전원의 지위를 일률적으로 소멸시키고 전면 재선출하라는 의미이냐라고 하는 데 대한 상임정국위원회의 의견을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정치적 구호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편나누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헌 당규의 최종 해석기관인 상임정국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유권 해석을 물어서 그들의 다수 의견으로서 결론을 내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장징계에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왜 상임정국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헌 당규가 전원 재선출을 명령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당의 공식적인 최종 해석 절차, 즉 상임정국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아내는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그것을 피하면서 최고위 숫자로 먼저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결국 당규 해석이 아니라 당협 장악이 목적이라고 하는 의심만 키울 뿐입니다. 장동혁, 장징계 대표의 큰 패착은 따로 있습니다. 당협위원장들만 적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내 중진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중진들에게 총선 불출마와 희생을 요구하자 그제 그랬죠. 오선 권영세 의원은 오히려 장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더 맞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받아쳤습니다. 이것은 결코 가벼운 장면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는 삼선 의원들이 움직였죠.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의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더랬습니다. 이제는 권영세 같은 오선 중진까지 공개적으로 장동혁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진들의 침묵이 끝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대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넓혀도 부족할 판에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 중진을 차례로 적으로 만드는 정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정치를 합니까? 특히 중진들에게 희생을 요구를 하려면 당대표 자신부터 정치적 책임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는 불출마하라, 물러나라, 당협을 다시 심사받으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대표직과 정치적 기득권만 움켜쥐고 있다면 누가 그 요구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권영세 의원의 반격이 아픈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는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권영세 의원이 장동혁을 향해서, 장징계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직격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장동혁 대표가 비당권파 당협위원장들을 대거 교체하고 자기 사람들로 조직을 채우려고 한다는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전면 재선출을 강행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조직 정비가 아니라 장동혁 체제를 위한 사당화 작업이라는 그런 의심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대표 연임과 향후 당권까지 염두에 둔 조직 장악이라는 의혹도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더하기 게임입니다. 뺄셈이 아니에요. 정치는 더하기입니다. 특히 위기에 빠진 야당 대표라면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 끌어안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장징계 대표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협위원장들을 흔들어버리고 다른 쪽에서는 중진들에게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세력하고는 계속 전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누구와 지방선거, 누구와 2028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이번 사태는요, 그래서 단순한 당협위원장 선출 문제가 아니에요. 재선출 문제가 아닙니다. 장동혁 방식의 당 운영이 처음으로 당내의 그 조직적인 저항과 마주친 사건이다. 저는 상당히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정점식이 제동을 걸고 중진들이 움직이고 또 당협위원장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장동혁 대표가 당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해서 또 이때까지의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어제 있었던 그 당협위원장들, 그 중진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반발, 그렇게 해서 조직적으로 어제 꺾인, 대세에 밀린 그 장동혁의 조그만한 패배는 앞으로는 더 큰 정치적 패배의 시작의 시그널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주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중도에서 꺾이지 말고 끝까지 한번 가보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뜻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서 당헌 당규의 최종적인 해석을 받아내십시오. 윤리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열면은요, 윤리위원회, 중앙윤리위원회의 저와 같은 행패를 판단하는 것까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최종적인 해석을 받아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징계가 강행을 한다면은 그때는 당사자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문제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협위원장들이 대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내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사실은 사법적 판단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도 마지막으로 경고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의 표가 많다고 해서 국힘 전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꿈을 꿔서도 안 됩니다. 밀어붙이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최고위원회 위에 당헌과 당규가 있습니다. 의원총회, 의총이 있고 상임전국위원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힘에는 장동혁, 장징계 대표와 생각이 다른 수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장동혁의 칼은요, 정점식 앞에서 일단 스톱됐습니다. 칼이 뭉개졌습니다. 멈춰졌습니다. 칼집에 일단은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권영세를 비롯한 중진들마저 등을 돌리고 현역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까지 반발을 한다면 장동혁이 고립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의 전선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남을 쳐내려다가 자신이 고립되는 그런 장동혁, 장징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정치에서 가장 어리석은 패착입니다. 장동혁, 장징계 대표는 지금 바로 그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국힘은 장동혁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 정당이 아닙니다. 이제 의원총회, 의총과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 당규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 그리고 다선 의원들, 중진들,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 규정에 대한 바로 매 짝수년도 8월 말에 당협위원장 선출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8월 말로
짝수년도 8월 말로 해서 당협위원장 임기가 종료된다. 이런 강행 규정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OX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하십시오. 한번 하십시오. 당원들이 지금 모두 다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정점식 의원 원내대표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만일 이렇게 그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하게 될 겁니다. 기껏 장동혁 쪽에 장동혁 말이 맞다 이렇게 하는 쪽에 몇 퍼센트 가겠습니까? 최대 15% 갈 겁니다. 85%는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표를 던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한번 밀어붙여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위기의 국힘, 조폭 국힘 아닙니까? 지금 하는 것 보면은요. 장동혁 체제 고립의 역설이라고 하는 이런 그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힘을 요즘 보고 있으면은요. 정말 이상한 조직 하나가 떠올라요. 조직원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반대하면 내치고 또 자기 사람만 요직에 앉히는 조폭식의 조직 운영입니다. 그게 그런 방식의 조폭은요. 언제 거꾸로 자기 등 뒤에 척건이라면서 갖다 놨는데 자기 등 뒤에서 칼을 들이대고 자기 목을 찌를 그런 자들, 포악한 자들이 조폭 멤버들이기 때문에 자기 척건들은 철저하게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두려고 하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다 요놈들은 모두 다 내가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다 그냥 쳐내고 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대빵이다. 조폭 대빵이다. 조폭 수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모두 다 조종하고 그다음에 중간 보스들을 통해서 그렇게 조종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 하는 짓이 그 짓인데 지금 그 짓을 또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제대로 그 짓조차도 조폭 두목의 행동조차도 제대로 지금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장동혁 장진계의 행태입니다. 조직을 강하게 장악하면은 보스의 힘이 세지는 것 같긴 한데 어느 선을 넘으면은 정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공포가 충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란을 만드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보면은 조폭 두목이 완전히 어느 장소에서 완전히 자기 바로 그 신복으로부터 그렇게 내쳐지는 그런 모습에 우리 영화들도 수없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지금 딱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쓴소리하는 중진은 적으로 돌리고 한동훈 복당을 막고 또 비당 건파 의원들은 윤리위 징계 대상으로 몰고 이제 전국 당협위원장들까지도 한꺼번에 다시 뽑겠다고 이렇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을 넓히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에게 불편한 사람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그런 정치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더 황당한 것은요. 중진들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당의 위기를 걱정하는 이런 중진들을 잇따라 회동을 하면서 지도체제와 당의 진로를 문제 삼자 장 대표가 내놓은 답은 대표를 바꾸라고 할 게 아니라 중진들이 불출마하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역공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들을 쇄신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와중에 정책위 의장으로 임이자 의원이 들어왔습니다. 어제 임명을 했습니다. 지난 6월 그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 뒤에 2달 넘게 비어있던 자리입니다. 정책위 의장은 단순한 정책 담당자가 아닙니다. 원내대표와 함께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 의결권을 갖는 자리입니다. 당의 삼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단순한 정책 보강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특히 이번 임의자 인선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보다 장동혁 대표의 의중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래 다른 카드들도 거론이 됐지만은 결국 임의자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인사는 정책 전문성 못지않게 최고위원회의 권력 균형까지 계산한 인선 아니냐는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자 의원 개인의 정책 전문성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노동계 출신이고 또 국회 경험도 3선이죠. 국회 경험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힘에서 정책위 의장을 평가할 첫 번째 기준은
정책 경력만일 수는 없습니다. 장동혁의 당협 재편과 그 연임 기반 구축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냐, 아니면은 장동혁 체제의 또 하나의 표가 될 것이냐, 저는 그것부터 이미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그림은 상당히 분명하게 그렇게 제가 연상이 되는데요. 최고위에서 한번 최고위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위에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조강한 최고위원, 거기다가 또 자기가 14명의 그 삼선 의원들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 13명이 정점식 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모았는데 거기에 엇박자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미자 의원입니다. 바로 정책위 의장을 자기가 맡기 때문에 같이 정점식을 중심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기가 혼자서 반발을 한 것이죠. 그러자 바로 그 이튿날 바로 장동혁이는 이미자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너희들 두고 봐라. 그렇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하더라도 이미자 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목청 높이면서 최고위원회를 함께 끌고 가면서 장동혁 나에 대해서 힘을 실어줄 거다. 조강한하고 이미자하고 또 그다음에 김민수하고 신동욱까지 해서 장 대표 노선에 힘을 싣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서 이미자를 정책위 의장으로서 당연직 최고위원으로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강행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우재준 의원, 양향자 최고위원도 최고위원의 목소리도 더욱 고립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한 명 더 장동혁 세력으로 한 명이 더 이미자가 들어간 것이잖아요. 이미자는 앞으로 제 방송에서도 타겟이 될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장동혁을 감싸는 그런 이미자 의원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저스티스 리그라고 하는 그 국힘의 멤버, 거기에서 저와 함께 이미자 의원도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초선 의원일 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지금 무지막지하게 국힘 내에서의 서영교 행태를 하는 그 목청 높이는 그런 이미자 의원, 그 모습이 저는 지금은 참 뜨악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국힘의 서영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최고위원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은 지금 이제는 우재준, 양향자는 0.5밖에 안 돼요. 장동혁한테 살살살살 빌붙었다가 오히려 거꾸로 철퇴를 얻어맞고 그렇게 하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양쪽에 양발 디디고 있는 사람이 양향자고 우재준은 끝까지 들이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9명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1.5밖에 반대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최고위원회 내부의 견제와 균형은 훨씬 더 약화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최고위원회의가 아니라 장동혁 친위회의로 변질되게 됐습니다. 당 지도부라는 것은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하고 또 당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대 목소리를 하나씩 제거하고 자기 편 숫자를 늘리는데 관심이 쏠린다면요, 그것은 지도력이 아니라 장악력입니다. 정당이 아니라 사조직처럼 움직인다는 그런 비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조폭 조직입니다. 조폭 조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스가 처음에는 힘으로 조직을 장악하죠. 반대파를 밀어내고 자기 사람을 탁 씹습니다. 그 자리를. 그리고 또 중간 조직, 그러니까 그 2단계 조직에서 딱 자기한테 저항하는 뭔가가 보이면은 자기한테 딱 충성도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그런 중간 보스가 있으면은 그 중간 보스를 바로 갈아치우려고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딱 쳐내버리죠.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로 조폭 조직입니다. 반대파를 밀어내고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심어서 자기의 자리가 공고하게 만드는 것, 그게 조폭 조직의 보스의 힘입니다. 보스의 장악력입니다. 처음에는 모두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요, 어느 순간에 조직원들의 이해관계가 하나로 뭉칩니다. 저 사람 보스 그대로 두면은 다음은 내가 당한다.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충성을 보이지 않으면은
나조차도 내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조직이 바로 조폭 조직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충성은 끝나고 반란의 계산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모두 다 충성하는 것처럼 비춰집니다. 겉으로 보면은. 그런데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면서 반란의 움직임이, 그런데 그 움직임을 또 겉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쳐지니까. 바로 사람을 파견해서 자기조차도 내쳐지니까요. 지금 장동혁, 장진계 대표에게 지금 바로 필요한 것은요, 바로 이 정치, 조폭 정치의 기본을 깨닫는 것입니다. 중진을 적으로 만들고 비당권파를 적으로 만들고 친한계를 적으로 만들고 당협위원장들을 잠재적인 교체 대상으로 만들면서 적으로 만들고 최고위원회까지 자기 편으로 완전히 꽉꽉 채운다면은 결국 남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적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편까지도 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문제에서도 진짜 벌써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우려를 표시했지 않습니까? 의총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우재준 최고위원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도부가 결정을 보류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악하려고 던졌던 카드가 오히려 장동혁 체제에 대한 내부 경계심만 키운 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진계 대표의 장악의 역설입니다. 장악의 역설. 정점식에 만든 장동혁, 장악의 역설이라는 거죠. 장동혁은 당을 더 강하게 틀어주려고 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중진들이 움직였고 원내 지도부가 제동을 걸었고 또 최고위원이 공개 반발하고 당협위원장들이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힘을 강화하려고 했던 그 행동인데 오히려 그 의도가 읽혀버렸어요. 자기한테 반발하는 당협위원장들 싹 그냥 교체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들켜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중도 그렇게 불가금 불가원으로 이렇게 장동혁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런 당협위원장들, 현역 의원들조차도 완전히 돌아서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런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바로 힘을 강화하려고 했던 이런 당 장악 시나리오가 오히려 반장동혁 전선을 넓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또 이미자를 최고위원회에다가 넣어서 숫자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더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에서 숫자로 상대를 눌렀다고 갈등이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회의에서 이겼는데 당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표결에서는 이겼는데 민심에서는 완전히 완패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동혁, 장진계 대표는 이제 선택을 하기를 바랍니다. 장진계 선택하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국힘이라는 정당의 대표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세력의 보스가 될 것이냐, 그리고 국힘을 조폭 조직으로 만들 것이냐, 선택하십시오. 장동혁 본인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당협에서 밀어내버리고 교체해버리고 자기에게 비판을 하면은 아무리 다선 의원이고 중진들이라고 하더라도 불출마하라고 완전히 거꾸로 급박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징계하고 최고위원회까지 친위대로 채우려고 한다면은 그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리더십입니다. 강한 리더십이 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권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얼마나 두려우면은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당당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다면은 그러면은 표결에 한번 붙여봅시다.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당하지 못하고 뭔가 깨림직한 게 있고 음흉한 그런 작당 모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 역사는 항상 늘 비슷하게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보스가 조직을 지나치게 틀어지게 되면 보스의 권력은 가장 강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바로 그때가 내부 반란이 시작되는 순간이 됩니다. 장동혁 체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세게 움켜쥐면은요 결국 손가락 사이로 조직이 빠져나갑니다. 모래를 손에 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래가 스물스물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남으면은 손바닥에 붙어있는 그 모래 몇 송이, 그것들입니다.
더 장악할수록 더 고립될 겁니다. 더 밀어낼수록 반대편이 사이즈가 더 커질 겁니다. 더 세게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자기가 중심이 되는 당은 더 쪼그라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국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체제, 장동혁 체제 고립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요, 장동혁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장동혁 자신이 만든 자기 최측근들로부터 내부에서 거대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냐? 김재원부터 돌아서고, 그 다음에 신동욱 돌아서고, 그 다음에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김민수는 장동혁하고 힘을 같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꼭 완전히 일란석 쌍생아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행동하면서 히히덕거리는 그 모습,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신동욱, 김재원, 양향자, 우재준 이렇게 해서 당 최고위원회의가 와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완전히 세게 나가면 나갈수록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는, 동시 사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것도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대로 적당한 선에서 당 장악 시나리오를 그렇게 꾸며간다면은 신동욱과 김재원이 그래도 그냥 그 정도에서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면은, 예,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면은, 즉 당협위원장들까지 전면 재선출 그 당헌 규정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이유로 해가지고는 그렇게 강행하고 한다면은 신동욱, 김재원도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지금 장동혁이 스스로 자기가 죽는 그런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이제 윤리위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 특별한 일이 벌어졌죠. 어제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4명에 대해서 2년 6개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짜리 그 당원권 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당연히 4사람 다 하겠죠. 하나라도 인용이 되면 중앙윤리위원회 해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진짜 그야말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전에 그렇게 제안을 했던 그 해법, 그것을 동원을 좀 해서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이번에 4명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처분을 했는데, 의결을 했는데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는 하면서도 마지막에 4명에 대해서 징계는 한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놓고 결정은 해놓고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좀 있다가 내일 아침에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오늘 밝히겠다 해놓고 어제 저녁에 그것을 완전히 속보로 해서 언론에 터뜨렸습니다. 누구하고 상의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징계위원회에서 그 4명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그 징계 수위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그런 짓을 했습니까? 누구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윤리위원회에서 회의의 결과는 뭐였습니까? 징계는 한다 하는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징계 수위는 내일 아침에 밝히겠다. 즉 오늘 밝히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러면 징계 수위는 결정이 안 났던 겁니까? 징계 수위는 그러면 모두 다 윤민우 자기에게, 윤리위원장 본인에게 나한테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나한테 모두 다 정권을 위임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판단을 한 겁니까? 그 판단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은 그러면은 혼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장동혁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여기도 지금 음흉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체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국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진짜 선을 넘었어요.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에 대해서는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서범수는 10개월, 모두 장기간 당원권 정지입니다. 단순한 경고나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닙니다. 저는 화가 너무나 많이 나요. 솔직히. 정말 뭐 이따위 인간들이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것들이 인간이냐?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구시당 윤리위원장이라고 하는 거 제가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지금 밝혔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짓을 합니까? 윤리위원장, 중앙윤리위원장이 뭐 특별한 어떤 뭐 왕관이라도 쓰고 있습니까?
윤리위원회고 윤리위원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생각의 폭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법의 잣대라든지, 그 다음에 법의 비례성 원칙, 평등성, 이런 것들 모두 다 그것이 기준이 비슷해야 돼요. 균질적이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는 일반적인 그 징계의 잣대하고 왜 그렇게 다릅니까? 왜 그렇게 달라요? 자, 4명에 대해서 그렇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부터 시작해서 10개월까지 이렇게 한 것에 대하여 현역 의원들의 정치 활동과 향후 공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중징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하게 중앙윤리위원회 장동혁에게 제가 분명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네 사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은 현재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원 사퇴하고 재구성하십시오. 법률상 자동 해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 제도도 없습니다. 남의 정치 활동을 네가 뭔데 2년 6개월씩 묶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뭐 그따위가 있어, 이 인간들. 그 판단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은 당연히 자신의 자리라도 걸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징계 수위 자체보다도요, 먼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숫자를 누가 정했습니까? 조경태 2년 6개월 30개월이죠. 그 다음에 진종호 24개월 2년이죠. 권영진 1년 6개월 18개월입니다. 서범수 10개월, 30개월, 24개월, 18개월, 10개월.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왜 하필이면 이 숫자입니까? 어떤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했고 윤리위원들이 각각의 기관까지 직접 심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징계 몇 개월 하는지에 대해서 또 징계 종류의 선택, 그러니까 단순한 경고냐, 당원권 정지냐, 당원권 정지도 최장 3년이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서범수는 몇 개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징계 양정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징계의 종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징계 양정을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것인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표결을 했습니까? 징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또 그것도. 그런 것도 모르죠. 윤민우 같은 이런 사람은 징계위원회, 중앙징계위원회라든지 각종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데 한번 징계위원이라도 한번 해본 자입니까? 그런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징계를 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우악스럽게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어떤 징계 양정 기준을 적용했고 윤리위원들의 각각의 기관까지 직접 심의하고 의결했는지부터 밝혀야 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요, 발표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회의 직후에는 윤민우 위원장이 결정문을 작성해서 이러면은 내일, 그러니까 어제 얘기입니다. 내일 21일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할 거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뒤에 4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기간이 공개됐습니다.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발표한다더니 왜 어제 갑자기 공개한 겁니까? 그 과정부터 석연치 않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윤리위원들이 30개월, 24개월, 18개월, 10개월까지 이미 의결을 했었다면 왜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반대로 징계 여부만 의결하고 구체적인 기간은 윤민우 위원장에게 사실상 맡긴 것이라면 더 심각합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징계의 핵심은 바로 양정입니다. 징계를 얼마나 할 것이냐,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이냐, 바로 징계 양정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당원권 정지 2개월, 2년 6개월 이거는 전혀 다른 처분입니다. 그런 중대한 판단을 위원장 개인에게 맡길 수 있다면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는 왜 합니까? 다른 윤리위원들이 정말 징계 수위 결정권까지 위임했다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디까지 위임했는지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위임하는 그 권한 자체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윤리위원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조경태 30, 진종호 24, 권영진 18, 서범수 10개월까지 각각 직접 표결을 하고 찬성을 했습니까? 그리고 불편하지만 반드시 진짜 제가 물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장동혁입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장징계가 윤민우 위원장에게 이 숫자, 이 정도는 해라, 징계를 해라. 징계 수위가 이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겁을 집어먹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숫자까지 제가 지시했다고 그렇게 단정하고 싶진 않지만은요.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제가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겁니다. 묻고 싶어요. 답변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징계 대상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 각각에 대한 징계 수위 사전 협의나 교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없었다 그러겠죠, 당연히. 전혀 없었다. 공개적으로 밝혀요. 전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한번 밝혀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문자 공개하고 해가지고 한번 파헤쳐 보십시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요. 이미 윤리위 내부에서 외부 사전 공유 의혹과 윤민우 위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문제가 이미 이전 그 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것으로 인한 갈등으로 해가지고 사퇴도 하고 완전히 이런 식으로 윤리위원회가 중앙윤리위원회가 엉망진창 개판으로 지금 움직여 왔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의혹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들의 사퇴와 내홍까지 이어졌고 어제 회의에서도 윤리위원 6명 가운데 5명만 참석을 했습니다. 윤민우 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던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고 또 진종호 의원은 일부 윤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까지 냈었죠. 윤리위는 이걸 바로 그냥 기각을 해버렸어요. 기피 신청 절차는 밟는 것처럼 하면서 이건 뭐 저는 100% 기각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니나 다를까 기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추가 소명 절차를 거쳤습니다. 구성과 운영이 이렇게 많은 잡음이 있는 기구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따위 기구가 자기들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기구가 다른 사람에게 정치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2년 6개월짜리 초중징계를 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징계기구 저는 처음 봅니다. 정말 제가 살다 정말 이런 징계기구 처음 봅니다. 위원은 나가요. 내부에서 운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피 신청까지 들어옵니다. 또 위원장은 자신의 부적절한 발언을 징계 대상자한테 또 사과를 했어요. 진종우한테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과를 하고도 징계 수위만큼은 또 무시무시하게 합니다. 정치적인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놓다시피 그렇게 징계를 해버립니다. 과정은 흔들리는데 결과만 극단적으로 무겁습니다. 정상적인 징계기관의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저는 어제부터 제가 답안도 드렸어요. 통상적인 윤리위원회 징계, 또 통상적인 일반 국가, 지방, 또 지자체 이런 쪽의 각종 그 기관의 징계위원회, 또 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 이런 데라면은요, 저 정도 수위라면은 위반의 수위라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었죠. 조경태 당원권 정지 2개월, 권영진 경고, 서범수 주의, 진종호 경고 이런 정도 제가 어제 답을 줬었습니다. 잘못한 부분에는 책임을 묻되 징계의 비례성과 정당의 자율성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위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가 제안했던 그 정도의 수위였습니다. 그런데 중앙윤리위원회 그 선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조경태는 제가 예상했던 2개월이 아니라 2년 6개월, 무려 15배의 중징계, 초중징계를 했습니다. 진종호는 경고가 아니라 2년을 했습니다. 권영진도 경고가 아니라 1년 6개월을 했습니다. 서범수는 주의가 아니라 10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야죠. 해명해야죠. 도대체 어떤 잘못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각각 30개월, 24개월, 18개월, 10개월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까? 네 사람의 행위는 전부 행위 자체가 전부 다릅니다. 조경태 사건과 권영진 사건이 다르고 서범수의 실언과 진종호의 한동훈 지원 문제도 다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부 장기간 당원권 정지입니다. 초중징계입니다. 저는 궁금해요. 행위를 징계한 것입니까? 사람을 징계한 것입니까? 잘못을 징계한 것입니까? 비당권파를 징계한 것입니까?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진숙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책임당원 수천 명이 이진숙 징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진숙 사건에 대해서는 같은 속도의 징계 절차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예 징계 회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당권파 4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초중징계를 합니다. 이것이 윤리위 잣대입니까? 아니면 개파의 잣대입니까? 이제 윤리위 회의 끝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법원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가처분이 제기가 당연히 제기해야 되고 제기 안 하면은 병신입니다. 또 이 4명 제기하십시오. 그러면서 가처분이 제기되면은요, 징계의 근거, 소명권 보장, 기피 신청 처리, 그리고 윤리위원 구성과 의결 정족수, 징계 양정의 비례성과 형평성 모두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파헤쳐 주십시오. 법원의 가처분 소명 절차에서 철저하게 좀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국힘 쪽에서 국힘 집행부 쪽에서 윤리위원 명단은 제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법정에서 그거 제기 안 하면은 결정적으로 자기들 불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더 붙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2020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예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만 엊그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정직 2개월 때렸지만 윤석열은 법원에 갔고 불과 며칠 만에 8일 만에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시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완전히 그때부터 스타일을 구기게 됐죠. 그러면서 쫓겨나고 박범계로 법무부 장관이 넘어갔었습니다. 물론 정당 징계와 검찰총장 징계는 법적 구조가 다릅니다. 그러나 정치적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 잡으려다가 오히려 사람을 키워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국힘에 지금 인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조경태가 2년 6개월 징계를 법원에서 뒤집고 돌아온 정치인이 되고 진종호가 한동훈을 도왔다가 2년 징계를 받고 법원에서 살아 돌아온 정치인이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날개를 달아준 겁니다. 훈장을 달아준 겁니다. 윤리위가 직접 정치적 훈장을 달아준 격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거물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는 말로만 가처분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라. 예? 윤민우 윤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장동혁에 대해서 가처분을 두려워하라. 법원에서 가처분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걸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정하라. 이렇게 제가 엊그제 얘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높아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하면은 바로 이거 인용됩니다. 그러면 책임지십시오. 책임져야 돼요. 책임을 걸고 책임을 걸었다고 장담을 하고 단정을 하겠습니다. 돌아오면은 가처분 인용돼 가지고 돌아오면은 당신들 모두 다 윤리위원 사퇴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초중징계를 내렸다. 그렇게 저는 믿고 싶습니다. 장동혁 책임 벗어나지 못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경태든 권영진이든 서범수든 진종호든 이번 중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단 하나라도 인용된다면은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현 중앙윤리위원 전원이 사퇴하십시오. 그 정도 자신도 없이 2년 6개월짜리 징계를 어떻게 내립니까? 남의 정치 생명에는 30개월을 걸면서 자기 자리에는 하나도 걸지 않겠다는 겁니까? 뭐가 그렇게 얻어먹을 게 있다고 그럽니까? 윤민우 공천장 지금 하나 받으려고 지금 그럽니까? 딱 지금 그 모양새예요. 하는 짓이 보면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너무 보입니다. 장동혁이 지금 딱 그거 하나 주겠다고 시키는 대로 해. 그런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 너무나 불쌍해요. 윤민우 당신 모습이 정말 불쌍해요. 그것도 다른 자리도 아니고 윤리위원장이 중앙윤리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윤리위원장은요 당내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소신 있는 판단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나를 자르라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자르면은 제가 공개적으로 나 잘렸다 얘기를 할 거예요. 당신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무책임해요. 공천 하나 노리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윤민우? 이놈의 새끼. 초중징계를 내렸다면 그만큼 무거운 정치적 도의적 책임도 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답하십시오. 이번 징계 수위를 최종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모의했습니까? 상의했습니까? 알았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요 정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해. 좀 더 올려. 이렇게 했습니까? 윤민우 위원장이나 윤리위 관계자와 징계 대상과 수위에 관해서 논의했습니까? 없었다면 없었다고 분명히 밝히세요. 침묵을 할수록 이번에도 장동익이가 뒤에서 꿍꿍이 그게 먹혀들었느냐 의심만 커질 뿐입니다. 어제 있었던 중앙윤리위원회가 답해야 될 질문은 간단합니다. 누가 30개월 정했습니까? 누가 24개월 정했고 누가 18개월, 10개월을 정했습니까? 윤리위원들이 정했습니까? 합의해서? 윤민우 위원장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윤리위 밖에 누군가 제3자와 상의해서 그렇게 정했습니까? 하나라도 인용이 되면 윤리위 해체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의 중앙윤리위원회 해체해야 될 겁니다. 윤민우 위원장, 제가 점잖게 얘기하겠습니다. 결정문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번에도 자기가 뭐 결정문 써서 공개하겠다 얘기하는데 결정문 그냥 법리적으로 딱 징계 사유 딱 해서 그것이 징계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징계 수위는 이런 정도 중징계 사유에 해당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원권 정지 30개월이다, 24개월이다, 18개월이다, 10개월이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또 소설을 쓰려고 그럽니까? 뭘 당신 교과서에 있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희한한 그런 글들 쓰고 그렇게 해서 윤리위원회 결정문을 무슨 수필을 쓰려고 합니까? 뭘 쓰려고 합니까? 칼럼을 씁니까? 그거는 판결문하고 똑같아요. 행정심판 결정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징계위원회 의결서하고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무슨 교과서적인 내용, 이론적인 내용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법도 모르는 기. 무슨 결정문요. 변호사한테 맡기세요. 변호사위원에게 초안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정상적인 그 결정문이 나올 거예요. 의결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요. 법원이 단 하나라도 이 징계를 멈춰 세운다면은 그때는 징계받은 4사람이 아니라 윤리위원 본인들이 너무 과하게 월권했다. 직권 남용했다. 권한 남용했다. 나중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불사해야 될 겁니다. 윤리위 자신이 심판대에 서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한 명이라도 제가 살아온다면 저는 4명 다 살아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합니다만은 한 명이라도 살아서 돌아온다면 전원 사퇴하고 윤리위 다시 재구성하십시오. 남에게 2년 6개월을 때릴 정도의 칼을 들었으면은 그 칼이 법원에서 부러지게 되면은요 자기 직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4번째 이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혁의 그 선거 소청 올 기각됐잖아요. 그런데 올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올 기각 소청 결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 소송으로 해서 부정선거 프레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무모함,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국힘이 결국 서울, 경기, 인천 광역단체장 선거 등을 둘러싼 선거소송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오세훈도 날려버리겠다. 또 누구예요? 경기, 인천 등등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선거소청 단계에서 지금 현재 사유, 요 정도 사유로 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 기각 가능성, 선거소청 제기한 거 기각 가능성 대단히 높다 얘기했는데 올 기각이었죠? 선거소송 제기해도 올 기각될 겁니다. 선거소청에서 기각됐다고 선거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선거소청 제기하고 선거소송 제기하도록 그렇게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 다시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요, 소송할 권리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제1야당이 선거소송을 강행할 만큼 새로운 증거와 법적 성산이 실제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법원에 가더라도 법원에서 선거소청 결정을 뒤집을 만한 뭐가 있냐? 그걸 들이대라. 그것을 지금 법원에서는 법관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에 그래도 불복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아직까지 끝났지만은 사실상 끝났지만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을 계속 어쨌든 꺼질 듯 하는 거 그것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이 의도밖에 그것밖에 달리 뭐가 있습니까? 지금 장동혁이 하는 짓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소청 단계에서 없었던 결정이 증거로 새로 나왔습니까? 궁금해요. 전산 조작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확보됐습니까? 추가적으로?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때까지 지금 얘기 나왔던 거 그거 빼고 뭐 있겠습니까? 선거관리상의 하자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새롭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공개하고 이런 것들이 새로 나왔다. 선거소청에서 기각된 이후에 또 선거소청에서 전혀 이것을 무시하고 완전히 깔아뭉갰던 이런 뭔가 이거 결정적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소청이 중앙선관위에서 이것을 기각해버렸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뭔가 들춰 보세요. 국민들한테 보여주세요. 그렇게 당당하게 공개하고 법원을 판단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런데 새로운 증거도 없이 소청 때 했던 주장 그걸 사실상 그대로 들고 가서 법원에 간다면은 법정에 가처분 법정에 간다면은요. 저 선거 소송 법정에 간다면은요.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선거 소송 가게 되면은 1심, 2심, 3심 또 선거소송은 바로 고등법원인가 이렇게 가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요. 관할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서울이면은 서울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구면은 대구 고등법원, 또 부산이면 부산 고등법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소송 사건은 지방 광역단체장은 그겁니다. 고등법원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대법원에서 바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소송을 하면 어쨌든 시간 끌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질질 부정선거 주장,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또 뭡니까? 그런 것들. 그런 구호, 그걸 지금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그거 의도 빼고 다른 게 없거든요. 선거 소송은 정치 집회가 아닙니다. 선거 소송은 사법 법정에 의한 그런 절차입니다.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문제 있었다, 이런 주장 가지고요. 선거 전체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법정에서는요. 의혹 제기하는 거, 이상하다, 의심스럽다 이런 것들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판사님은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의혹만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판사가 거기에 맞아, 이 선거는 잘못됐어, 인용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증거로서 판단하는 거예요. 증거로서. 그런데 선거소청에서 모두 다 기각됐는데 법원에서 선거소송에서 판사가 그것을 받아주겠습니까? 선거관리 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거 인정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소청 기각됐잖아요. 바로 그렇게 지금 그 선거관리상의 일부 잘못 있었던 거 그걸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선거소송에서 바로 선거 무효 안 됩니다. 안 돼요. 저도 그것을 선거소송 숱하게 많이 연구한 사람입니다. 투표 용지가 부족했거나 일시적으로 투표가 중단된 사실이 있으면 당연히 따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 그것하고 선거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선거 소송을 인용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재선거를 하게 만든다는 것, 그것하고 법원에서 그것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선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결국 그 위법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즉 그 위법이 너무나 중대해서 선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영향성이 효력이 있는지, 그 정도의 여파가 있는 그런 그 위법 사실인지, 그것이 선거 소송에 있어서 인용 여부에 관한 결정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한 관리상의 실수, 절차 위반 이런 걸로 가지고는 선거 소송 인용 안 됩니다. 그 잘못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거나 좌우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까지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을 해야 돼요. 바로 이 벽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선거소청에서 이렇게 올기각이 됐다면, 올공에서 그렇게 아무리 주장해도 올기각이 됐다면 법원에 가서도 올기각 될 겁니다. 올기각이 될 거예요. 더구나 장동혁 대표는 선거소청 과정에서 직접 구술 변론까지 했지 않습니까? 상당한 정치적 무게를 자기가 싣고 그렇게 내가 당 대표로서 나와가지고 선거소청에서 이거는 모두 다 구술 변론까지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기각 돼버렸어요. 올공을 등에 업고 올기각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기각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요, 먼저 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법리와 증거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 반성도 없이 곧바로 이번에는 법원으로 간다? 이것은요, 법률적 대응이라기보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이런 연장전이다. 연장전이다. 이미 게임은 끝났는데 연장전을 억지로 구걸해가지고 그렇게 연장전을 이어가는 것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습니다. 올공을 등에 업고 선거소청에서 올기각되고 또 법원에 가서 선거소송에서 올기각되고 또 대법원 가서 올기각되고 이것이 지금 장동혁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징계하면은요 모두 다 올기각되고 또 올인용되고 올 돌아오고 지금 완전히 이런 상황이에요. 장동혁이가 뭐 판사 출신이라 그러면서 뭐 하나 제대로 이긴 게 없어. 이긴 게 없어. 그렇다면 우리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동혁은 제대로 판사는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이런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판사는 어떻게 했을까? 판사는 어떻게 했을까? 선거에 지고 소청에서 지고 다시 소송으로 가는 모습 국민한테 과연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는요, 부정선거 의혹 자체를 제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요, 철저하게 조사하고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밝히는 것하고요, 선거 결과 전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별돼야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오히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지금 모두 다 잃고 있지만은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국힘이 선거 패배의 진짜 원인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수도권에서 졌냐? 왜 중도층이 떠났냐? 왜 청년층과 무당층들이 지금 민주당의 저렇게 정책 실패로 해가지고 또 주가 실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실패로 해가지고 전체 지금 피해자의 60%가 2030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폭락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힘에서 왜 그 지지율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청년층과 무당층을 끌어오지 못하고 있느냐고요? 패배 원인을 선관위와 제도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은 영원히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못은 못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끝까지 싸운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장은 올공 세력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기각 되고 하는, 그 다음에 올 가처분 인용 해가지고 복귀, 올 복귀 이렇게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면은 올공에서 장동혁 외치고 대통령 장동혁 대통령 이진숙 이렇게 외치던 그 올공에 있던 그 사람들조차도 장동혁 저 사람 깜이 되나?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법원에서 다시 또 패소한다면 도대체 장동혁은 뭐가 남습니까? 선거 불신만 키우고 국힘의 공신력과 중도 확장성까지도 도대체 동시에 그냥 깎아먹는 이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국힘에는요, 판사, 검사 출신 의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건 기록과 증거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이 정도라면 선거 무효 판결을 받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선거소송 제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표의 결정을 선거소송 밀어붙이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 정치적으로 추인을 한 겁니까? 그러면 책임져야죠. 그러면 당내의 율사 출신들이 무책임한 것입니다. 책임져야죠. 같이 공동 책임져야죠. 장동혁 대표에게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소송을 하겠다면 소청 당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새롭게 확보한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밝히고 하십시오. 그것도 없이 소청에서 졌으니까 소송으로 간다. 시간 끌기 한다. 연명전 시작했다. 그것을 책임 있는 정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거는 책임 있는 정치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마저 다시 패소한다면은 그때는 또 그 다음 심급 기다리라.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 이러면서 또 자기 올공 세력들을 또 다독거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나한테 끝까지 힘 실어줘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시 패소한다면 그때 가서 너무 늦어요. 여러분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누가 이 선거소송 누가 강행하기로 결정했느냐. 누가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완전히 에드블룬 띄우면서 그렇게 등 두드리면서 계속 힘실어줘 이렇게 판단하고 결단 내렸느냐. 또 패소한다면 누가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질문 분명하게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아 놓으세요. 선거소청 올기각에도 또 선거소송. 새 증거가 없다면 또 올기각. 이건 투쟁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무모함. 국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요. 이미 끝난 선거를 법정에서 되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선거에서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동혁, 장진계 대표. 정치의 승부처를 지금 잘못 잡고 있습니다. 선거는 결국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서 이기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타겟을 제대로 설정하십시오. 여러분 위기의 국힘 중에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은 지 마음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국힘은 안에서만 싸우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만 완전히 징계하고 중징계하고 초중징계하고 올공 믿고 올기각 당하고도 또 올기각이 예상되는 또 선거소송을 또 법원에다가 쫓아가고 또 올기각 당하고 이런 짓 지금 올로 연결되는 기각으로 연결되는 이런 짓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사이에 민주당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국힘 도대체 당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국힘 의원들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뭐 장동혁이뿐만 아니라 그런 유의 인간들 빼고 나머지 국힘 의원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지금 정치권을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민주당은 뭐 완전히 팔에 날개를 독수리 날개를 펼치면서 그렇게 홀홀 하고 싶은 대로 맘대로 하고 있는데 국힘은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제가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제가 우려해온 그 제도 개편을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국힘은 지금 뭐 하고 있냐고요? 밖에서는 나라 제도 이것들을 막 그냥 통으로 그냥 막 속전속결로 바꿔가고 있는데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난리 무슨 미친 정신 나간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정부 출범 440여일을 맞아서 새 임기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국정의 속도를 높이고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개혁이 국민의 삶을 개선할 때 의미가 있다면서 민생개혁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2년차 국정운영에 다시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요 국회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거요 가벼운 일 절대로 아닙니다. 뭐냐? 그나마 별로 약발 없던 패스트트랙 그 심사기간조차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과반이죠. 반대 81명 이렇게 통과가 됐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기간은 180일에서 60일로 줄입니다. 법사위는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듭니다. 저는 이것을요 단순한 국회법 개정 하나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지 않아요. 국회의 권력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하나의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거대 여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을 확보하면 종전보다 훨씬 빠르게 법안을 본회의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을 개정을 한 거예요. 신속입법이라고 하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야당의 수기와 저항을 위한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든 거죠. 330일이 90일로 줄어들었으니까 93, 27, 94, 36 거의 4배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못 막아내고. 그런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어제 중단 없는 개혁과 국정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패스트트랙 90일 시대의 개막을 함께 이렇게 보십시오. 앞으로 사법제도 개편을 비롯한 핵심 쟁점에서
정부 여당의 입법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을 국힘은 심각하게 대비해야 되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김민석 대표 더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어제 결국 이 말이 또 나오는구나. 옛날에 그 문재인 정권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때, 노무현 정권 때 무슨 말 했습니까? 이해찬이가 민주당 정권 20년론 얘기하고 그렇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어제 고 이해찬 전 총리 묘역을 참배한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가 단순히 다음 2028년 총선 승리가 아니라 앞으로 향후 20년, 30년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연속 집권 구상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045년, 2055년까지 거론을 한 것입니다. 향후 20년, 30년 후까지도 현 정부는, 그 다음에 집권당은 바로 민주당이 계속 이어가겠다. 이 말을 거론을 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적어도 민주당 지도부는 장기적인 권력 전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힘은 무엇을 그리고 있습니까? 30년 집권을 이야기하는 민주당 정당 앞에서 다음 당협위원장이 도대체 다음 당협위원장을 누굴 시킬지, 지금 있는 놈,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놈 잘라내고 나한테 추종하고 장바라기 애들을 갈아치우려고 하는 거, 요걸 놓고 지금 국힘은 싸우고 있어요. 당대표를 지킬 것이냐, 누가 당권파이냐, 누가 비당권파냐, 누구를 쳐낼 것인가, 이거 놓고 온 당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수권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말도 안 되는 소리 콧방귀 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책에는 위험한 부분 많아요. 분명합니다.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까지도 김민석 대표를 만나서요, 뭐라고 했냐, 78년간 유지됐던 형사사법제도의 큰 변화 과정에서 혼란이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챙겨달라, 이렇게 김민석 대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습니다. 이거 결코 가볍게 들을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계속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반대했던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검찰이 좋으냐 경찰이 좋으냐 문제 아니잖아요. 수사가 잘못됐을 때 국민에게 두 번째 안전장치가 존재하느냐 마느냐 문제 아닙니까? 국회의장까지 피해자 보호를 걱정한다면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권 일각에서는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지도 않고 서면으로 제청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서 탄핵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헌법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규정하면서 대면 제청이나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를 명시적인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제청, 위법한 제청, 이거는 두 개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탄핵하고, 위법한 제청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위법한 제청 한 겁니까? 법대로 한 겁니다. 기분은 나쁠 수 있어요. 역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해왔었으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만날 기회를 거부했다면서요. 6개월, 7개월을 안 만나줬다면서요. 그래서 법원 행정처장이 민정수석에게 연락을 취했다면서요. 탄핵은요, 헌법 65조가 정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문제입니다. 위법의 문제, 위법위원회 문제입니다.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의 문턱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이런 때야말로 야당이 법리를 들고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국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국민에게 보안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패스트트랙 91시대가 무슨 문제를 가져올지, 그리고 앞으로 의회민주주의의 변화를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독립의 헌법적 의미를 놓고 제대로 된 전선을 만들고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당 안에서는 끊없는 내분입니다. 자, 장동혁, 장진계 대표 묻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당대표하고 있습니까?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입니까? 반대파를 정리하기 위해서 당대표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밀어내고 자기 사람으로 당협을 채우기 위해서 당대표 자리를 끝까지 그렇게 쥐고 있는 겁니까? 재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당대표 자리를 지킨들 그 당이
국민에게 버림을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힘 의원들에게도 제가 진짜 제대로 좀 묻겠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국회의원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요, 대통령과 당대표가 각각 국정개혁과 장기 집권 전략을 20년, 30년 전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일로 줄였습니다. 좋든 싫든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를 향해서 정말 무섭게 지금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집안의 권력 싸움 하나 제대로 정리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힘에 필요한 것은 친장 반장 편가르기 아닙니다. 거대 여당을 상대할 정책, 입법, 헌법, 전략 세우는 겁니다. 누가 당협위원장을 차지하느냐보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100배, 1000배 더 중요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시간입니다. 이제 패스트트랙은요 330일이 아니라 9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4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야당이 정신 차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국힘이 2달, 3달 내부 싸움으로 협의하는 사이에 정부 여당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제도를 하나씩 현실화시킵니다. 국회 본회의까지 바로 끌고 갑니다. 이제 90일이면 무슨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90일이면 본회의장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국힘의 내분을 단순한 집안 싸움이라고 보고 싶지가 않아요. 이것은 야당의 직무유기입니다. 야당의 직무유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제도가 거대한 전환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1야당이라는 것들이 자기 권력 다툼에 빠져서 견제 기능 하나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그 책임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당하죠. 국민이 진짜 이 사람들, 국힘 의원들 진짜 제대로 제가 국힘 의원들 낙선 명단 제가 나중에 공개할 겁니다. 장동혁 대표부터 정신 차리세요.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싸우라는 것이 무조건 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맞고 필요한 개혁에는 대안을 내고 위법한 제도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당이고 그것이 정치입니다. 민주당은요 벌써 20년 30년 뒤 집권 그때까지 민주당 독점 집권을 얘기를 하고 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각오로 국정 속도를 지금 높이겠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입법 시간표마저 330일에서 90일로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국힘은 오늘도요 누가 누구 편인지 지금 따지고 있는 이런 엉망진창 무기력한 이런 정당이 돼버렸습니다. 민주당은 독수리 날개짓 하면서 홀홀 날아가고 있는데 국힘은 뿅아리 날개짓으로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서로 국힘 의원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날개를 뿅아리 날개에 있는 그거조차 그 펄짝펄짝 뛰는 그 뿅아리 날개조차도요 날개를 꺾어버리고 있어요.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강해서 국힘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국힘이 스스로 무너져서 민주당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힘 의원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정치하냐? 무엇을 위해서 정치합니까? 당권입니까? 자기 자리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입니까? 정말 진심으로 진지하게 자기의 양심을 걸고 의원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자기 지역구 자기를 찍어준 자기 지역구의 국민들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답 안 해도 됩니다. 스스로 자기 양심에게 답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좀 시간 오늘도 좀 길게 갔습니다만은 어떻든 하고 싶은 얘기가 저는요 가만 앉아 있으면 그냥 막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